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양도세 규제 완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특히 부동산 주택수와 세금 관련한 가장 핫하고 궁금한 10가지 질문들만 골라서 여은봉 박사님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빌라나 아파트를 사거나 혹은 오피스텔을 살 때, 그리고 또 아파트 청약 시에 본인의 주택수가 어떻게 되는지 혼동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박사님, 혹시 본인이 무주택자인지 유주택자인지 잘못 알고 부동산을 사거나 팔아서 예상하지 못한 세금 폭탄에 맞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굉장히 많죠. 예.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저도 항상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런 빌라 또 오피스텔을 이제 사거나 팔려고 하는데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박사님,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집을 갖고 있는 자녀가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한 경우가 있잖아요. 많죠. 예. 네, 이때 동거봉양하는 부모님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가 되는지 여기서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직계 존속인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다면, 즉 주민등록상에 같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있다면 부모 세대하고 자녀 세대는요 각각 별도의 세대로 간주해주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다만 이제 동거봉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자녀와 부모의 양쪽 모두 나이가 중요해요. 나이가. 예, 그래서 부모님의 나이가 이때 65세 이상 되어야 하고요. 또 자녀의 나이도 30세가 넘어야 동거봉양으로 인정받아서 같이 살더라도 각각 별도의 세대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사님, 방금 직계 존속인 부모님에는 혹시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본인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부모도 동거봉양으로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어도요 각각 별도의 세대로 간주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앞서 설명하신 동거봉양뿐만 아니라 만약 자녀의 나이가 30세 미만일 경우에 미리 세대 분리를 해두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 30세 미만 자녀를 두신 분들이 미리부터 이제 자녀를 세대 분리를 해놓고 자녀 명의로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부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녀의 나이가 이때 이제 30세 이상이거나 또 30세 미만이더라도 자녀가 만약 혼인만 했다면 사실은 나이에 상관없이 세대 분리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걱정은 없는데 이제 문제가 30세 미만이면서 결혼도 하지 않은 자녀인 경우죠.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자녀를 다른 곳에 주소만 옮겨 놓았다고 해서 세대 분리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가 이제 세대 분리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해요. 세대 분리하기 1년 전부터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거든요. 중위소득의 40% 이상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최근에 1년간 월 평균 73만 원 정도만 넘으면 세대 분리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금 미혼 자녀의 나이가 30세 미만이고 일정 소득만 있다면 세대 분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때 소득은 아르바이트나 과외 등을 해서 벌은 소득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혹시 아르바이트나 과외 같은 거를 해도 소득에 해당이 될까요? 자녀 소득이 이제 중위소득 40%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월 평균 한 73만 원 정도만 되다 보니 아르바이트 해도 이 정도 다 벌잖아요. 월 100만 원 이상씩 버는 것 같은데 세대 분리의 기본 요건은 사실 독립 거주 플러스 생계 독립 이 두 가지가 성립돼야 합니다. 그래서 독립 거주는 주소지를 일단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독립 거주를 일정을 받는데 문제가 이제 생계 독립이라고 하는 부분을 증빙을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이제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근로소득이라든가 또 사업소득을 증빙을 해줘야 하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분명한 직업과 꾸준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독립된 생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르바이트라든가 또 과외처럼 그런 것도 일시적이잖아요. 네. 또 비정기적이고 네. 이런 소득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단지 이제 주의해야 할 사항은요. 나이가 18세 이하인 그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무리 소득이 충족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세대 분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그대로 포함이 되니까 그런 점도 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입니다, 박사님. 네, 요즘 1억 원 이하 네. 소형주택에 투자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네, 그 그렇죠. 이유가 시가 표준액으로 1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빠지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네. 1억 원 이하의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주택수에서 빠지는 거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가 표준에 1억 원 이하 주택이나 뭐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주택수에서 빠져요. 네. 네, 빠지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취득 시에 뭐 이런 것들 1억 이하 취득할 때는 취득세 중과도 되지 않는단 네.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좋고요. 또 청약 시에도 무주택으로 간주가 돼서 또 좋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1억 이하 물건들을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실 때 문제는 이제 방금 언급하신 입주권과 분양권은 달라요. 네. 1억 원 이하라고 할지라도 입주권하고요. 분양권은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피스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그렇다면 혹시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가장 많은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그렇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냐 안 네. 되냐 이렇게 밥 먹듯이 물어보시는데 그렇죠. 오피스텔이 이게 업무용인지 또 주거용인지에 따라서 주택수에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분들이 혼동이 많으시고요. 이게 양날의 검과 같아서요. 오피스텔은 정말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이 주택수 포함 여부를 묻는 질문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재산세 과세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가 돼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 같은 경우도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피스텔을 임대 주고서요. 임대를 줬는데 세입자가 전입신고하는 경우가 있죠. 네. 이 같은 경우도 역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실 것은요.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매매를 했거나 또 그때 분양계약을 체결한 오피스텔은요. 주거용이라고 할지라도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고 있습니다. 박사님, 네. 오피스텔을 새로 분양 계약을 해둔 상태지만 네.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고 현재 짓고 있는 중이라면 오피스텔 분양권이라고 하잖아요. 네, 분양권 맞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네네. 이런 경우 혹시 주택수에도 포함이 되나요? 해당 오피스텔이 이제 준공이 되고 나서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또 업무용으로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준공이 되기 전 상태인 오피스텔 분양권은 이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 관련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박사님, 그리고 네. 노후 대비로 소형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사서 월세나 전세를 주고 임대 수익을 노리는 분들이 더 많으신데요. 네네. 이런 경우에 임대소득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이나 또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 주고요. 임대 소득 신고를 해야 할지 또 안 해도 되는지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제가 이 부분을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 한 채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네. 집 한 채, 땅을 한 채. 그런 분들이 이제 본인은 월세나 전세로 다른 곳에 사시면서 자기가 소유한 주택을 임대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전세를 주든 월세를 주든 이렇게 딱 한 채를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 임대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고가주택은 예외지만요. 왜냐하면 이제 1주택자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2주택자부터 달라져요. 네. 2개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 2주택 이상 보유하신 분들은 월세 임대 수입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제 2개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지만 모두 전세로 임대 주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2개 주택을 갖고 있고 2개 모두 다 전세 주고 있다. 이런 경우라면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또 않아도 됩니다. 3개 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들만 주의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단 한 채라도 월세 임대를 주고 있다면 무조건 소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모두 전세를 주고 있더라도 3개 주택이 되기 때문에 보증금 합계액이 이때 3억 원은 보통 초과하죠. 네. 또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라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전세금을 월세로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이런 공식을 써서 임대소득 신고를 또 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주택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 주택을 모두 합산해서 산정하다 한다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박사님, 네. 3개 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이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금은 간주임대로 계산할 때 네네. 빼고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이게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혜영쌤이 말씀하신 대로 3개 주택 이상인 분들은 전세금에 대해서까지도 간주임대료로 계산해야 되고요. 이때 이제 소형주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3개 이상 주택인데, 그런 소형주택은 제외하고 임대 소득 신고하시면 됩니다. 소형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준가가 2억 원 이하인 그런 주택을 말합니다. 이런 이제 소형주택 전세금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이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도 됩니다. 그만큼 이제 전세임대를 주고 있는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그만큼 또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셈이고요. 다만 월세임대 수입은 달라요. 이제 소형주택이라 할지라도 이제 비소형주택 포함해서 모두를 구분하지 않고요. 예, 소형주택도 포함해서 월세임대 수입은 신고를 또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박사님,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10번째 질문인데요. 네. 최근에 오피스텔 관련해서 정말 많이들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네네. 오피스텔을 여러 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를 확인하는 문의를 저도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오피스텔은 이제 업무용이든 또 주거용이든 관계없이 언제든지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일단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몇 채를 취득하든지 개수에 상관없이 오피스텔 취득세율은 항상 4.6%로 일률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최근에 이제 높은 취득세 중과로 빌라나 아파트 투자를 꺼리시는 분들이 이제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 주거용 오피스텔 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운봉 박사님과 함께 부동산 주택수와 세금 관련한 가장 핫하고 궁금한 질문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떻게 궁금증이 다 해소되셨나요? 이 외에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과 카카오톡 채팅방에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은 영상 설명란과 댓글에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